난치성 재발성에서는 수술의 효과가 명확하게 약물 치료 효과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건 비교가 안 돼.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놔두기 시작하면 계속 효과적인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셈이 되는 거고, 치료 효과는 명백히 크고 치명적인 부작용 효과는 거의 없고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금숙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약물로 해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술로 식도 하부를 강화시키는 치료법이 수십 년 전부터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 수술의 권위자 고려대 안암병원 위장과내과 박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위식도 역류질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위식도 역류질환, 흔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한 다음에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위산 분비가 자극이 되고,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원활히 내려가지 않고 위산과 같이 음식물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흔하게 뭐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인데 맞습니다. 수술까지 해야 되는 환자는 어떤 환자들인가요? 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부작용도 없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효가 점점 없어져서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난치성 위식도 역류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정밀 검사를 해서 역류 질환이 맞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 위식도 역류질환의 수술 뭐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수술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은 좀 언제 생겼고 또 국내에는 얼마나 좀 확산돼 있는지 뭐 대학병원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엄밀하게는 이 독일에 있는 닥터 니센이라는 분이 이 위식도 역류가 중증일 경우에 그것을 치료하고자 고안한 수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의 상부를 조작을 해서 위식도 경계부에 속으로 체크 밸브를 만들어서 내려는 가되 역류는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수술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약이 없어서 그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복강경 수술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2000년대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개복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어서 자주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우리 외과 의사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위식도 역류에 대한 수술, 항역류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약물 치료보다 난치성일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는 걸 밝혀낸 바 있고, 지금 대학병원급에서는 서울에 몇 군데, 그다음에 지방 거점 지역마다 최소한 한두 군데 정도는 수술할 수 있는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그 위식도 역류질환 수술 연구회 네. 회장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 항역류 수술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전문적으로 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상부 위장과 내과 의사다 보니 저의 메이저 잡이라고 하면 결국 위암을 수술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는 비만 대사 수술도 하는데, 위암 수술하면 위를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재건, 위하고 소장을 붙여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해놓으면 항상 따라 붙는 게 역류가 돼서 위염이라든지 식도염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수술 이후에 암은 치유되었지만 이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은 환자들을 꽤 많이 만나게 돼서 이거는 역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식과 수술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뭐 약 먹을 때만 괜찮고 재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렇게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에 추정한 치료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병의 원인은 역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의 음식물과 위산 내지는 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액체가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치료는 못 넘어오게 하는 건데 약으로는 그럴 방법이 없으니 위의 산을 분비를 억제를 해서 산도를 낮춰주는 것이죠.
산을 줄이는 50%의 정도 메커니즘만 갖고 있다 보니 산술적으로는 50% 정도에서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다는 거고, 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생활 습관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약을 써서 잘 들어도 생활 습관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으로 치료하고 증상이 거의 없어졌는데 언제 술을 한번 드신다든지 저녁에 기름진 걸 드신다든지 과식을 하면 그 증상이 아무리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그대로 다시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흔하게 위산 억제제, 뭐 PPI 같은 제제들을 이렇게 드시는데 이런 약을 좀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지, 좀 여러 가지 부작용 이슈들이 좀 있어서 환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떤가요?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들도 꽤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장에 감염이 잘 일어난다든지, 남성의 경우에는 불임까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장기간 복용하면 생긴다는 명확한 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약을 평생 복용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럴 때 이제 좀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냥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약물 치료를 최대한 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을 난치성 위식도 역류라고 표현하고, 그 명확한 정의는 약을 6주에서 8주 이상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 효과가 없을 때를 난치성 위식도 역류, 중증, 재발성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분들, 수술이 어떤 원리로 그 위산의 역류를 막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위 상부를 조작을 해서 식도 하부를 이렇게 감싸주면 그 내부에서는 깔때기처럼 체크 밸브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 먹었을 때 이 깔때기 쪽으로 내려는 가지만 우리가 눕거나 아니면 복압이 증가했을 때 올라오는 힘이 있어도 이 체크 밸브 같은 깔때기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수술법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식도 하부를 강화시킨다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올라오진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신 삼키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식도 하부를 어떤 조작으로 해서 강화시킨다기보다는 그 위와 식도에 있는 경계부에 내부적으로 본인 위를 이용해서 체크밸브를 만듦으로써 역류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수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됐겠지만 특정 위식도 역류, 그러니까 난치성 재발성에서는 수술의 효과가 명확하게 약물 치료 효과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더 이상은 이런 연구, 약물과 수술을 어느 게 더 좋을까 하면 안 될 정도로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심지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술 받기 싫거든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놔두기 시작하면 계속 효과적인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셈이 되는 거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복강경 수술이 외과 수술에 들어옴으로써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이 약물 치료보다 부작용이 더 적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경우 수술이 훨씬 아프니까. 그렇지만 치료 효과는 명백히 크고 치명적인 부작용 효과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의 대중적인 시각은 수술은 이것저것 해서 안 될 때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비만 대사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위식도 역류 수술도 어느 정도 난치성에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발의 식도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위산 역류가 과해져서. 근데 발의 식도라는 게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이 항역류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발의 식도는요, 식도와 위는 그 점막의 세포 모양이 틀려요. 근데 위산으로 식도가 역류가 돼서 오래 자극이 되면 식도 하부의 점막 세포들이 위의 점막 세포로 교체되는 것을 발의 식도라고 하고, 그것은 내시경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발의 식도가 있을 때 식도암의 발병률이 그러지 않을 경우보다 한 1.6배 내지 2배 올라간다 이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긴 하죠. 그러나 그 발의 식도가 있기 때문에 항역류 수술을 해서 발의 식도를 좋게 하면
그 다음에 식도암을 좀 위험도를 낮출 수 있겠다? 그 생각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식도암 자체의 발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해식도로 생기는 식도암의 그 발병률을 곱하기 1.6 정도 해봤자 그다지 높지 않고, 또 하나는 이 항역류 수술을 해봤더니 발해식도가 좋아지는 경우는 한 반 정도, 그러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발해식도를 항역류 수술해서 좋게 해서 식도암 발생률을 낮춘다. 이건 의학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항역류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위식도 역류가 확연히 좀 개선이 되나요? 증상에 따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그 반대로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식도에 발생하는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이다. 신물 올라오고 쓰리고 아프고 영어로는 heartburn이라고 해서 마치 가슴이 탄 듯한 증상이다. 그런 것도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술하면 교정이 잘 됩니다. 한 90%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까지 올라오는 증상들, 뭐가 자꾸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라든지 만성 기침, 이런 목 주변에 있는 증상들을 우리가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술을 해도 한 70% 정도? 그러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경과를 보고 환자분들이랑 상의했을 때 70%가 어디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만족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런 항역류 수술도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복강경 수술은 워낙 보편했기 때문에 항역류 수술을 사실 개복해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하기 싫어요. 복강경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명확해야지 하는 게 로봇 수술이거든요.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아직 로봇 수술이 항역류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 밝혀진 게 없긴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 항역류 수술 후에 이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회복기에 주의사항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이틀째 퇴원하시고요. 오늘 수술하면 내일 모레 퇴원하시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일단 이 위식도 경계부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좀 부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식, 부드러운 식사를 한 6주 정도 하시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회복에 대해서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수술 후에 가스가 찬다, 이런 부작용 좀 어떤 것들이 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키기 힘든 게 가장 환자들이 사실은 좀 검색을 해보시고 두려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 위식도 역류, 항역류 수술을 많이 경험해본 의사들은 그 문제가 환자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저추부 성형수술을 할 때 최대한 바깥에서는 덜렁덜렁해서 환자분들이 그 삼킴 장애가 안 생기게끔 수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 직후에는 한 수주 정도는 그 수술한 부위가 부어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그 삼킴 장애가 오래 가거나 그게 평생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좀 수술 후에 예전에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해도 맞습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조금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해야 있을까요?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리학은 그대로 놔두고 해부학을 바꿔서 방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커피 등을 마셔서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항역류 수술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막아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전처럼 실제 신물이 올라온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과식을 한다든지 폭음을 한다든지 그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위가 좀 작아져서 다이어트 효과는 없나요? 갑자기 불현도 네, 궁금하네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초반에 이제 유동식 위주로 식사를 권하니까 그거 하시면서 살이 좀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이어트랑은 관계없고, 오히려 좀 비만하신 분들이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비만과 관련해서 위식도 역류가 또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우리 한 3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위식도 역류다. 그렇게 오시면 저는 위식도 역류 수술만 하면 안 돼요. 고도 비만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도 비만 수술 중에 둘 다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살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 체질량 지수 30 이하로 안 낮추시면 재활할 겁니다. 체중 감량을 같이 유도해서 항역류 수술만 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 또 같이도 할 수 있네요, 수술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 중에서
항역류 효과가 있는 수술을 하는 거죠. 아, 비산역류 한번 꼭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우리가 위식도 역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위산 분비 억제제 PPI라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증상이 하나도 안 좋아지면 위식도 역류가 아니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이 위식도 역류 환자들이 한국에서도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오니까 정밀 검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산 말고 산이 아닌 것들이 역류돼서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수술한 환자들은 위산 역류 아주 심해서 약물도 안 듣고 그다음에 비산 역류, 산이 아닌 것들이 역류돼서 생기는 환자들이 제 수술 환자 한 절반 정도 되세요. 꼭 산이 아니더라도 역류 자체만으로. 그러니 그런 분들은 산이 아닌 것들이 넘어와서 괴로운 분들인데 증상은 똑같으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2배의 용량을 복용해도 효과가 100% 없는 거죠. 전혀. 73세 L씨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 등받이가 높아지는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도움됩니다. 도움 돼요? 네, 이게 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 역류가 있어요. 복압에 영향을 받는 역류가 있고 중력에 영향을 받는 역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는 역류가 쉽게 올라오는 거죠. 그 해부학적 특징이 아마 그 환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훨씬 더 못 넘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고 효과는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누워 있을 때 괜찮은 환자들이 있어요. 영 괜찮아요, 정말. 그러나 앉아 있거나 활동할 때 역류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압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복압이 안 올라가니까 역류가 안 되는데 앉아 있거나 활동할 때는 배에 힘 주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배에 힘 안 주고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복압이 증가돼서 역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돼서 역류되는 경우는 높이 앉아서 자도 효과 없죠. 그러나 중력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워서 주무시는 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45세 P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위내시경 검사상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저도 그저께 내시경 검사를 네. 했는데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저보고 위식도 역류 있다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네.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내시경을 봤을 때 식도에 염증이 있는 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식도 역류는 좀 틀려요, 스펙트럼이. 물론 그걸 포함할 수도 있지만 식도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환자가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식도의 염증도 역류랑 관계없이 생기는 염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식도에 염증이 있다 없다가 위식도 역류가 있냐 없냐를 좌우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훨씬 중요하죠. 그럼 아까 이제 진단은 보통 어떻게 내려요? 그 환자의 증상으로 보통 내리는 거죠? 근데 워낙에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되는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정밀 검사를 하세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밀 검사라는 자체가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식도 운동 검사라는 게 쉽지 않은 검사예요. 그래서 난치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검사를 이제 해서 진짜 위식도 역류가 맞냐, 산으로 인한 역류냐, 비산으로 인한 역류냐, 어떨 때 역류가 되니 이런 걸 다 감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하게 이제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 그런 소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증상 없으면 치료 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42세 L씨가 위산이 올라올 때 이제 우유를 먹으면 좀 증상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유를 먹으면 위산이 희석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우유가 알칼리기 때문에 중화를 시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센 알칼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화 효과는 없고 우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우리 그 궤양 있을 때 빨아먹는 그런 약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위점막을 살짝 덮어준다? 내지는 아주 강하게 위산이 올라오는 거를 물이든 우유든 섞어주니까 그 농도가 좀 얕아질 거다? 그런 걸로 인한 증상 완화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산 포켓이라고 전문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이 조그만한 식도열공 탈장이 있을 때는 여기 위산이 싹 고여 있거든요. 예, 그거를 우유 넣으면 위산이 그 우유 위로 올라와요.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교수님 그 평소 진료 때 사용하고 있는 또 간직하고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아, 네, 이거는 과거에 제가 이제 위암 환자를 수술해드렸는데 그 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외과의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그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용암석이라고 하는데 용암석으로 만든 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주물 제작을 못해서 칼이 이런 천연 자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슴뿔이고요. 그리고 요 칼과 사슴뿔을 지지해주는 이 줄은 동물의 힘줄을 가지고 엮어준 겁니다. 교수님 딱 처음부터 외과 의사 되고 싶으셨어요? 아, 저요? 뭐 지원은 처음에 외과를 했는데 네. 글쎄 뭐 칼을 쓰려고 외과는 한 거 아니고요. 소생할 수 있는 환자든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외과가 주요 과니까. 교수님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 또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에게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제 난치성 위식도역류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정밀 검사에서 위식도역류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난치성 위식도역류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밀 검사를 해서 진짜 위식도역류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별하셔야지 세 분 중에 한 분은 아닌 게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검사해서 이 정도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술하면 어느 정도의 호전율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걸 다 가르쳐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턱을 낮추고 내가 진짜 이 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랑 맞는지 그걸 확인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5년, 10년씩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항역류 수술이 건강보험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배추즙이랑 만화 효과가 네, 그게 결국은 뭐 위벽을 코팅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화효소로 쓰는 것들이 거기에 조금 소량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양배추즙을 대량으로 사서 드실 거면 차라리 소화제 아니면 위 소장 효소제를 사서 간헐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훨씬 낫죠.